한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여기 스포츠 복지학과 교수로 오랜 기간 일해왔다는 스위스 출신의 파리올림픽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은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멘탈 속에는 분명 어떠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결국 그 비밀을 밝혀내며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친환경만 내세우며 여러모로 선수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파리올림픽 현지에서 이 스위스 출신의 자문위원은 대체 무슨 비밀을 밝혀냈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의 한 대학에서 스포츠 복지 전문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한스라고 합니다. 스포츠 복지는 유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선수를 지도하는 스포츠 지도부터 시작하여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 관리하는 건강 운동 관리, 유소년과 노인의 행동 수행이나 신체 발달 재활을 돕는 운동, 그리고 스포츠 이론과 실기를 통한 운동 관련 사회복지까지 아주 다방면에 걸쳐 현대 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랍니다. 저는 그간 약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경력을 인정받았고 결국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의 자문위원으로도 초청받게 되었죠. 그동안 스포츠 복지를 지도하며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과도 교류가 있었고 또 올림픽에 참가한 메달리스트들과도 깊게 친분을 맺어오면서 스포츠는 제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간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제 운동선수들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온 저였기에 저는 어떻게 해야 선수들이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간 피땀 흘려 모든 걸 쏟아부어온 선수들이 느끼는 긴장감과 압박감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수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파리올림픽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여자 사격팀이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된 소식을 보았는데요. 이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스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두루두루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특히 사격 종목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대표팀의 사격 경기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거고요. 사격 종목은 정밀함과 집중력, 그리고 심리적 강인함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인데 보통 사격 경기를 그저 정적인 스포츠처럼 여겨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사실 사격 종목의 묘미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선수들의 멘탈 싸움과 심리적인 긴장감을 관중들이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선수들은 숨소리 하나, 심장 박동 하나하나까지 통제하며 가장 정확한 순간에 방아쇠를 당겨야 하고 이러한 정밀성은 사격 경기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모든 관중들이 숨죽이며 선수의 한 발 한 발에 집중하는 순간들이 사격 경기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격 경기를 참 좋아했던 저로서는 이번 올림픽에서 모든 사격 경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죠. 특히 저는 한국의 여자 선수들에게 깊은 감명을 느꼈습니다. 10대 사격 선수 오혜진 선수가 여자 공기 권총 10m 결선에서 1위를 차지했고 같은 한국인 선수인 김혜지 선수도 2위를 차지하며 나란히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경쟁 대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두 선수의 훈훈한 모습을 저도 참 인상 깊게 바라본 것 같군요. 이후 인터뷰에서 같은 팀 동료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는 누가 금메달을 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동료가 금메달을 땄을 때 오히려 더 기뻤다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유대감이 한국 여자 대표팀을 좋은 성적으로 이끈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의 활약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친 덕분에 두 사람의 실력이 상승 효과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이죠. 김혜지 선수 같은 경우는 사격하는 모습이 마치 액션 영화 속 주인공을 보듯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기에 최근 소셜미디어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보았는데
영상 속 김혜지 선수는 모자를 뒤로 쓴 채 마지막 발을 쏘고 냉정한 표정으로 표적지를 확인한 후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영상은 김혜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운 순간이었는데 끝까지 표정의 변화 없이 차가운 모습을 유지했고,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여전사 같은 모습은 전 세계 네티즌들을 열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같았죠. 심지어 X 소유주이자 세계 최고 갑부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까지 김혜지 선수를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액션 영화에 당장 출연해야 한다고 말이죠. 또 공기소총 1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인 한국의 반효진이라는 선수도 기억에 남는데, 이 선수는 무려 16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의 선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격이라는 종목은 멘탈 관리와 심리적 긴장감을 이겨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종목인데, 이러한 압박감을 이 어린 선수가 이겨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에 무척이나 놀라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사격 종목에서 한국이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은 제게 많은 부러움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물론 우리 스위스 선수 중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있습니다. 50m 여자 소총 경기에서 키아라 레오네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는데요. 정말 무척 자랑스럽고 기쁘더라고요. 사실 우리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사격 강국인 나라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매년 크나벤시센이라는 축제를 열곤 하는데, 이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예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년이 시작되는 9월 초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간 취리히에 거주하는 13에서 17세의 학생들이 라이플 사격 실력을 겨루는 축제인데, 장소는 취리히 서부의 산자락 동네인 알비스 귀틀리에서 열립니다. 참가 학생들이 관역을 향해 총을 쏘면 탕탕하는 소리가 온 숲에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곤 하죠. 사격장 바깥에는 온갖 이동식 놀이기구와 음식 가판대들이 들어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겨우 걸음마를 하는 아기들도 한 손에 솜사탕을 쥔 채 총소리를 들으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닐 정도예요. 취리히 라이플 협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를 UBS 등 여러 스위스 은행들이 후원하는데, 이러한 큰 축제는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보기도 합니다. 스위스 최대 도시에서 열리는 주요 축제의 핵심 행사가 사춘기 청소년들의 총쏘기라니, 라이플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행사장에 누구든 제지 없이 입장할 수 있다니, 그러고도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 위해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총기에 관한 한 스위스는 좀 특이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들 잘 모르셨겠지만 스위스는 총기와 매우 친숙한 나라입니다. 인구당 총기 보유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스위스는 인구 2명 중 1명이 총을 갖고 있는데, 스위스 국민의 총기 소유 비율은 미국, 예멘, 세르비아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군복무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스위스에서 병역 의무를 지는 18에서 30세 남성은 21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예비역이 되는데, 예비역은 의무적으로 집에 총기를 보관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죠. 이는 무장 중립을 내세워온 스위스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총기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흔치 않은 나라로 유명하죠. 이 때문에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과 스위스가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총기 보유 비율이 높은 건 미국과 스위스가 공통적이더라도 목적은 아예 다르다고 봅니다. 미국인들에게 총기 소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스위스인들에게는 국가의 자유입니다. 미국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건 정부를 믿지 않아서이고, 스위스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건 정부를 믿어서 그렇다는 차이가 있죠. 이는 설문조사 결과로도 뒷받침됩니다. 미국인 총기 보유자 중 74%가 총기 보유가 개인의 자유에 필수적이라고 응답했으나, 치안이 좋은 편인 스위스에서는 개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총을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또한 이를 스위스 문화와 국민성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침착하고 이성적인 국민이니 욱해서 사고를 내는 일이 없고, 총기 사용은 개인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니 평소엔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처럼 총을 늘 옆에 두고 있는 나라 스위스 또한 사격에서 늘 좋은 성적을 거두곤 하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특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져 한국 선수들 경기를 정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한국은 총기 소유도 불법인 나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사격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야기할 몇 가지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해 할 이야기가 꽤 많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저는 스포츠 복지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올림픽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선수들 복지 문제는 제가 차마 이야기하기 민망할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은 전 세계적으로 큰 기대를 모았죠. 그리고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역대 가장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의 숙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고 식사는 주로 채식 위주로 제공되었으며 침대까지 골판지로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조치는 지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는데요. 저는 스포츠 복지학과에서 일하며 선수들의 심리적, 신체적 복지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온 학자였고 이러한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번 자문위원을 맡으면서부터 이런 우려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는 상당히 강하게 목소리를 냈지요. 특히 올림픽 개막 전 중요한 회의에서 조직위원들에게 제 견해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이라는 목표는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복지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에어컨 없이 무더운 날씨에 선수들이 지내는 것은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채식 위주의 식사는 모든 선수들의 영양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또한 골판지 침대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죠. 하지만 조직위원들의 표정은 냉랭하더군요. 당시에 저는 그들의 반응이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것임이 느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한 조직위원이 말하더군요. 우리는 지구 환경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고 선수들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올림픽 정신은 도전과 극복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회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는 그때가 제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을 꺼냈어요. 올림픽 정신이 도전과 극복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선수들에게 단순한 도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에어컨 없는 숙소에서 선수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것이고 불편함을 넘어서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채식 위주의 식단은 그들의 체질과 훈련 요구에 따라 다양한 영양소를 결코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똑똑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골판지 침대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경기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죠. 저는 자료까지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선수들이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어떤 영양소와 환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조직위원들은 여전히 미동도 없더군요. 그리고 이내 한 위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환경보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며 올림픽이 그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선수들이 이 도전을 통해 얻을 경험도 그들의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논리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음을 느꼈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제 편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회의는 제가 주장한 문제점들을 별다른 논의 없이 넘어가며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참 깊은 무력감마저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목소리가 묵살된 것에 실망은 했지만 제 입장을 끝까지 지킨 것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림픽이 시작되고 선수들이 속속 파리에 도착하면서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높은 온도와 습도 속에서 충분히 쉴 수 없었던 선수들은 경기력 저하를 호소했고, 많은 선수들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피로를 느끼거나 경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유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 이번 올림픽의 성공적인 친환경 실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만 바빴고, 많은 언론들은 이를 칭찬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와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결과를 통해 진실을 알고 있었죠. 선수들 또한 이미 선수촌을 떠나 점차 각국에서 마련해 놓은 부스나 하우스로 찾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또한 우리 스위스에서 마련한 스위스 하우스에 방문해 보기도 하였는데요. 스위스 하우스는 비교적 차분하고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의 부실한 운영에 실망한 선수들이 하우스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직접 방문해 보았지만 의외로 조용한 분위기였죠. 스위스 하우스에서는 스위스의 음악과 음식,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호응을 그렇게까지 끌지는 못하는 모습이더군요. 그렇게 스위스 하우스를 둘러보던 중 저는 스위스 하우스 관계자로부터 놀라운 말을 듣고 말았는데요. 처음에 제가 먼저 질문을 했어요. 스위스 하우스에 스위스 선수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느냐고요. 그러자 관계자는 요즘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로 각국 선수들이 몰리고 있으며 자신 또한 업무가 끝나면 몰래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하는 일이 잦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기회가 되면 꼭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해 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대체 코리아 하우스는 무슨 매력이 있길래 각국 선수들이 몰리고 있고 심지어 스위스 하우스의 관계자마저도 그곳을 몰래 찾아가는지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하였죠. 그렇게 찾아간 코리아 하우스에는 스위스 하우스 관계자가 했던 말처럼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스위스 하우스의 평온한 분위기와는 달리 코리아 하우스는 매우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란 상태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팝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K-팝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K-팝 공연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 큰 즐거움을 주더군요. 그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와 방문객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제게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변의 모든 외국인들이 한데 모여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문화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저는 이어서 코리아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음식 부스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그곳에서는 한국의 CJ라는 기업에서 비비고라는 브랜드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음식을 방문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의 모습과 음식의 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판매하고 있는 모든 음식들을 조금씩 다 맛보게 되었어요. 비비고에서는 김치와 떡볶이, 주먹밥, 핫도그, 만두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저는 특히 그 중에서 떡볶이와 만두를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만두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김치만두, 치킨만두, 소불고기 만두 등이 있었는데 저는 김치만두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곳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 관계자에게 몇 가지 질문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음식들은 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고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된 것인지 말이죠. 관계자는 이 같은 음식들은 관람객들에게 만족을 줌과 동시에 방문하는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과 맛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해본 음식들이라고 하였고 특히 균형 잡힌 재료와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해본 음식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파리올림픽의 채식 위주 선수촌 음식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각국의 선수단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을 듣고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음식을 음미하며 생각에 잠기게 되었죠. 코리아 하우스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은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선수들의 건강을 놓치지 않는 좋은 예인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은 맛과 영양, 그리고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 같았고요. 또한 환경 보호와 선수들의 영양이 상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었는데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은 제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죠. 그리고 스위스 하우스 관계자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녀는 김치와 불고기, 떡볶이를 맛보며 한국 음식의 풍부한 맛을 처음 경험했었는데 우리 하우스에서도 이런 다채로운 음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털어놓으며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던 것인지 직접 음식을 맛보니 저도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또한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전통 공연도 큰 매력 포인트였는데요. 특히 이날은 한국의 날 행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한복 패션쇼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한복은 디자인과 컬러 모두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누구에게 입혀놓더라도 잘 어울리고 예쁠 것 같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넋 놓고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인파가 엄청 몰린 와중에 한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줄을 어떻게 서면 좋을지 안내해주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외국인 관광객이나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한국의 관광객들은 놀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벗고 나서서 기꺼이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고 이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잘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곧 한국 경기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어 다들 응원 준비를 위해 모여있는 모습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응원을 구경해 보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큰 스크린 앞에 앉아 한국 선수의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한국 사람들은 응원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박자에 맞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응원 그 자체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한 선수가 지고 있더라도 괜찮다고 응원해주는 모습도 참 감명 깊었고요. 그 현장에 있다 보니 절로 감정이입이 되면서 만약 내가 선수라도 올림픽에서 이런 응원을 받는다면 더욱 힘을 내서 잘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저는 자문위원으로 온 걸 후회할 정도로 개막식 때부터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없었던 올림픽이었지만 여기 온 것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파리올림픽 현지에서는 이런 한국인들의 열정적이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도울 줄 아는 도덕적인 모습에 많은 외신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해외 방문객들 또한 이러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한식 및 한국 문화를 체험한 뒤에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부스와 달리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만 이토록 연일 대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도 했던 거죠. 한국은 또 선수들을 위하여 직접 선수촌에 한식 도시락까지도 배달해준다던데 이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전부 부러워할 만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한식 도시락을 먹어본 건 아니었지만 영상과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훌륭한 음식이라는 게 절로 느껴졌고 저도 정말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각국의 선수들이나 관광객들처럼 저 또한 이번에 방문한 코리아 하우스에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고 한국은 정말 뭔가 다르고 특별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수들이 어디서 그런 힘을 얻는 건가 싶었더니 다 이런 한국인들만의 에너지와 건강하고 영양가 넘치는 음식,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긍정적인 기운들이 그 이유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이 제게 또 어떤 영감을 줄지 기대도 되는데요. 올림픽 참가로 파리에 오게 된 세계 각국의 선수들 모두 응원하는 바이며
비록 마음에 드는 것 없는 올림픽이지만 저도 남은 기간 IOC 자문위원으로 열심히 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올림픽 기간 되시고 한국 선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게 놀라운데요. 여기 이태리에서 한국 여행을 온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친구를 보러 한국에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경험들을 겪고 돌아간 뒤 이제는 아예 한국에서 눌러 살까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22살 파울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한국에 정말 푹 빠져버렸답니다. 그때의 기억과 생각들을 기록해두면 평생토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약 1주간 제대로 경험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한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는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친구 루치아 덕분인데요. 이탈리아 이름은 루치아였지만 지금은 한국 이름인 주아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주아는 원래 로마에서 저희 옆집에 살던 제 단짝 친구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서로 굉장히 친하셨고요. 저희는 주아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던 해 주아네 가족이 이민을 가기 전까지 아기 때부터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떠나게 되었을 당시에는 서로 울며불며 헤어지기 싫어서 저와 주아는 몰래 동네에 있는 저희 아지트 같은 곳에 숨어 있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님께 걸려서 된통 혼나긴 했지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랬었지 하며 크게 웃지만 당시 주아 부모님은 엄청 놀라셨고 저희는 정말 많이 혼이 났었죠.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납치 사건이 꽤 빈번했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으니 정말 납치라도 당한 줄 알고 큰 소동이 벌어졌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해프닝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제 단짝 친구는 한국으로 떠나가 버렸고 주아가 한국에 가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요즘엔 SNS도 많이 발달했고 또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15년 전인 당시 유럽에선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사실 주아를 통해 듣는 것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주아는 저에게 종종 국제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컴퓨터 메신저로 한국에서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소식을 전해주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몇 년간을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멀리서도 늘 가깝게 지내왔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희가 중학생이 된 어느 날 하루는 대낮에 저에게 국제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저는 잠깐 점심을 먹고 쉬고 있던 중이었는데 주아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탈리아와 한국은 7시간의 시차가 나거든요. 당시 시간이 이탈리아 시간으로 오후 2시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정도의 늦은 시간이었던 거죠. 저는 하도 주아와 자주 연락을 하다 보니 이탈리아에서 이 시간쯤이면 한국에서는 몇 시 정도겠구나 하는 감이 있었고 주아가 밤에 자기 전에 잠깐 전화를 걸었나 보다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아가 동네 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봤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빨리 들어가라고 소리를 쳤죠. 이탈리아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 혼자서 공원을 산책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성인도 아닌 어린 여학생이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사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범죄 조직인 마피아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 소매치기나 강도, 그리고 심지어 납치까지도 꽤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 이탈리아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린 여자가 밤에 혼자서 어딜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아가 혼자 공원 같은 으슥한 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걱정되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계속 말했지만 주아는 한국에서는 괜찮다며 정말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주아는 그렇게 밤에 혼자 산책을 하며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곤 했답니다. 정말 한국과 이탈리아는
뭔가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런 환경을 경험해 보질 않았으니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서 걱정을 할 때도 많았는데 주아는 그럴 때마다 한국에 와서 직접 보면 알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고서 부모님께 방학 기간 중에 주아가 있는 한국에 가보자고 했지만 그맘때 하필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다른 곳보다도 극심하여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아는 저에게 그때도 자주 전화하면서 이탈리아의 상황을 걱정해주곤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그때 정말 말 그대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었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자면 당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견된 최초의 국가였는데 확진자가 2020년 2월부터 급격히 발견되기 시작한 이후 3월에는 이미 발원지인 중국을 제외하면 최초로 감염자를 3만 명을 넘긴 국가가 되었고 당시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3, 4천 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가 전체가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게다가 확진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다른 국가에 비하여 굉장히 높았는데 당시 잠정 치사율이 10%를 훌쩍 넘겼을 정도였죠. 즉 코로나에 걸리면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사태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행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 2분 모두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히게도 무사히 완치를 하셨고 지금은 2분 다 건강한 상태이신데요. 하여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정말 공포스러웠던 당시 분위기가 생생하게 떠오르곤 하네요. 지역신문의 부고기사가 평소에는 1페이지 정도고 많아야 2페이지 정도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확산 이후로는 매일같이 무려 10페이지 넘게 부고기사로 도배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당시 주아를 통해 전해 듣던 한국의 상황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에 정말 큰 절망을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이탈리아는 특히 사태가 좀 커졌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탈리아 전체가 아닌 북부 지방에서 특히 환자가 폭증하면서 그 지역 의료 기반의 과부하로 선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도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의료진들은 지원을 하지 않아 사태가 더 키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대구라는 도시에 환자가 집중될 때 타 지역 의료진들이 발벗고 지원을 나가면서 사태가 커지는 걸 최대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는 바로 이탈리아에 깊게 남아있는 남북간 지역주의 때문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코로나 얘기가 좀 길어져 버렸네요. 주아가 살고 있는 한국 상황도 생생히 들었던 저로서는 당시 한국의 발빠르고 훌륭한 대처가 여전히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저는 주아에게 코로나가 끝나면 꼭 한국 가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를 이용해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해보기 시작했었는데요. 한글은 되게 아기자기한 것이 공부가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도 점차 수그러들었고 저는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주아 또한 대학생이 되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여느 때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한국에 언제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대학교 방학 시즌에 맞추어 여름에 만나기로 했고 드디어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주아가 마중 나와 있었고 15년 만에 만난 저희는 너무 반가워서 얼싸안으며 공항에서 아주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말이에요. 주아와 저는 15년 만에 본 사이였지만 그간 연락을 꾸준히 해왔던 탓인지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마치 며칠 전에 봤던 사이처럼 편안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 서로의 사진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얼굴도 낯설지 않았고요. 물론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공항 안에서 격하게 인사를 나눈 뒤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하려 했는데요. 주아는 공항에 올 때 저와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잠깐 아빠의 차를 빌려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주아의 세심한 배려에 큰 고마움을 느꼈고
저는 편하게 주아의 집까지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수다를 떨면서 가다 보니 금세 주아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주아 부모님이 계셨고 저를 보자 못 본 사이에 이렇게나 컸냐며 엄청 격하게 반겨주셨고 마치 친부모님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도 어릴 적 보던 주아네 부모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며 무척 반가워 저도 모르게 포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전에 비하여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주아 부모님의 모습에 약간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아무튼 우리들 모두는 간만에 안부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주아와 함께 밖으로 나가 본격적으로 한국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주아가 점 찍어뒀다는 맛집으로 가기로 했죠. 집에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조금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은 주아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조금만 걸으니 곧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을 내려가 봤는데 이탈리아의 지하철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에 크게 놀라게 되었는데요. 역사 내가 굉장히 깨끗했고 화장실과 편의점, 심지어 책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제가 사는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지만 한국의 지하철에 비해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지하철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것은 물론이고 냄새가 많이 나는 노숙자들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곳이 이탈리아의 지하철이랍니다. 또한 이탈리아 지하철의 경우 여전히 역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꽁초 또한 아무 곳에나 버려두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한국의 지하철은 이탈리아에 비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주었죠. 이탈리아는 지하철 청소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벽에 기대거나 만졌을 때 까맣게 먼지가 묻어 나오는 게 당연할 정도예요. 게다가 전동차들은 그래피티 범벅이랍니다. 그리고 일단 더러운 건 둘째치고 도시 규모에 비해 지하철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규모가 비슷한 유럽의 수도인 런던이나 파리, 베를린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한국의 부산보다도 노선 수라든가 총 연장이 짧은 걸로 압니다. 뭐 근데 어차피 저는 지하철이 음침해서 평소에 자주 이용하지도 않았으니 딱히 상관이 없긴 하네요. 아무튼 한국의 서울은 지하철 노선이 이태리보다 훨씬 많은데 관리까지 잘 되어 있고 각종 편의 시설들도 갖춘 모습이라 정말 부럽기도 하고 많이 신기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지하철의 화장실이었어요. 여자들은 화장실 갈 일도 많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칠 일도 많잖아요. 이태리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고 설령 있다고 해도 관리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얼른 볼일만 후딱 보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공간인데 한국의 화장실은 정말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무료인데도 말이죠. 게다가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칠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정말 좋았는데 사소한 부분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엄청 뛰어난 나라라는 게 느껴졌어요.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뒤 주아는 저를 이끌고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는 이탈리아에선 보기 힘든 스크린도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것은 바로 플랫폼에 있는 행선 안내기였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어디로 향하는 지하철인지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은 몇 분 후에 지하철이 도착하는지, 탑승해야 하는 지하철이 어디에서 오고 있고,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등이 모두 표시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사실 없이 이용할 땐 모르겠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는 없을 경우 불편함이 매우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하철만 본다면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선진국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감탄하고 있던 중 어떤 음악이 들려왔는데 산뜻하고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서 지하철이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더군요. 그런 음악을 들으니 타기도 전부터 기분이 밝아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지하철을 탔고 지하철 안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여름이어서 날씨가 꽤 더웠는데 저에게는 온도가 딱 좋았습니다. 주아 말로는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추위를 못 견디는 사람을 위해
양냉방칸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지금 우리가 탄 곳이 양냉방칸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양냉방칸의 온도도 충분히 시원하다고 느껴졌고 딱 괜찮았는데 여기서 에어컨을 더 강하게 틀어주는 일반 칸으로 가면 좀 추울 것 같더라고요. 한여름의 추위를 느끼면서 이동하는 지하철이라니 그런 건 이탈리아에선 결코 상상할 수 없죠. 아무튼 각자 맞는 칸에 탑승할 수 있도록 온도에 따라 칸을 나누어 놓은 이러한 점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라는 게 잘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놀라웠던 점이 있는데요. 지하철의 소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이탈리아 지하철은 오래된 지하철이 많아서 지하철 자체의 소음이 굉장히 크고 운행 중 시끄러운 쇳소리는 물론 심지어 야외 소리의 방음도 잘 되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옆 사람과 대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 한국의 지하철은 내부에서도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듯했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으며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쾌적하면 책까지 읽을 수 있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석도 신기해 보였어요. 이태리 지하철에는 임산부석은 아예 없고 노약자석은 있어봤자 한두 칸에다가 위치도 그냥 일반 칸과 분리도 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은 일반 칸과 분리되어 자리 잡고 있었고 칸수도 훨씬 많아서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국은 플랫폼에서 행선 안내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하철 내부에서도 지하철의 위치나 방향을 알려주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태리 지하철은 대부분 모니터 같은 건 없고 오직 음성 안내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한국 지하철 내부의 청결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깨끗했고 분위기는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음식에 놀라게 되는데요. 지하철 칭찬할 게 하도 많아서 음식 먹으러 온 얘기가 너무 늦어졌네요. 아무튼 주아가 소개해준 맛집은 바로 짬뽕 전문점이었습니다. 제가 면 요리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센스 있게 선택해본 맛집이라고 하였죠. 주아의 말로는 짬뽕은 중국집 음식인데 한국에 있는 중국집 음식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 음식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현지화된 음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에 있는 중국집 음식들은 중국 전통 요리에서 유래하긴 했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고 발전된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우리는 각자 짬뽕 한 그릇씩을 시키고 탕수육이라는 음식도 시키게 되었는데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짬뽕의 비주얼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무리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지만 이건 색깔부터 아주 시뻘건 것이 정말 엄청나게 매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먹기 전부터 약간 무서웠어요. 너무 맵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주아가 맵긴 하지만 생각보다 먹을 만하다며 저를 계속 안심시켜 주었고 그렇게 저는 짬뽕 맛을 보게 되었는데 짬뽕은 정말 놀라운 맛이더군요. 솔직히 좀 맵긴 했어요. 그런데 매운 게 고통스러운 매운맛이 아니라 기분 좋은 매운맛이었고 맛 자체가 굉장히 깊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게 짬뽕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해산물과 채소들에서 우러나온 깊은 맛으로 느껴졌고 면발은 정말 탱탱하고 탄력이 있었는데 짬뽕의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 맛과 면이 잘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짬뽕 맛집이라고 하더니 주아가 왜 지하철까지 타가면서 이곳까지 저를 데려왔는지를 바로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탕수육 또한 맛이 기가 막혔는데요. 바삭하게 튀긴 고기에 달콤하고 새콤한 소스가 함께 나왔는데 주아는 우선 저에게 한국에서는 탕수육 먹는 방식으로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 먹는 부먹과 소스에 탕수육을 찍어 먹는 찍먹이 있다며 둘 중에 뭐가 좋을 것 같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찍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찍먹으로 먹자고 했죠. 그리고 일단 저는 소스 없이 그냥 탕수육만 한번 집어 먹어봤어요. 그런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걸쭉한 소스에 탕수육을 한번 찍어 먹어봤더니 소스의 달콤함과 새콤한 맛이 탕수육과 너무나 잘 어울렸고 새콤한 맛이 고기의 쫄깃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정말 소스와의 조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다 보니 나중에는 저 혼자 올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여행 와서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빠가 대식가이신데 어떤 음식이든 정말 잘 드시고 좋아하시거든요. 이곳에 같이 왔다면 얼마나 맛있게 잘 드셨을까 하는 상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그리고 이후 얘기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한국식으로 중국 음식 파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 한국의 짬뽕 맛이 그리워서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주아는 저를 이끌고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주아가 저를 노래방으로 데려간 이유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어 공부를 좀 하면서 제가 케이팝 노래 연습도 꽤 했었거든요. 그걸 녹음해서 주아에게 몇 곡 들려주었더니 주아도 제가 한국어로 노래하는 걸 듣더니 정말 잘한다고 신기해하면서 나중에 꼭 같이 노래방을 가자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방으로 들어가 저희가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들의 노래를 신나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부르다가 보니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더라고요. 저는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냐고 주아에게 물어봤죠. 주아는 한국에서는 카페 테이블 위에 있는 지갑도 안 훔쳐가는데 누가 마이크를 훔쳐가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곳이든 CCTV가 다 있어서 훔쳐갈 엄두를 못 낸다고도 했고요. 그러고 보니 정말 노래방 구석에 CCTV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었어요. 도착 첫날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주아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늦잠을 자고 있는 주아를 흔들어 깨웠죠. 주아는 제가 먼저 잠든 뒤에도 한참 있다가 잤다고 하더군요. 주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점심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자고 했어요. 저는 면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이라 면은 무조건 오케이였고 특히 한국식 라면의 맛도 궁금했기 때문에 주아가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대를 많이 하며 기다렸죠. 라면은 금세 완성되어졌고 주아와 함께 앉아 라면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값싼 인스턴트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더라고요. 주아 말로는 라면은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음식이라고 하였는데 왜 그런 것인지 알 것 같았죠. 그리고 주아가 꺼내준 김치와의 조합도 정말 좋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밥까지 말아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한국 와서 음식이 다 맛있는 바람에 얼마나 먹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라면은 어제 먹었던 짬뽕의 매운 맛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이 두 가지 음식은 제가 이태리 돌아와서도 가장 생각났던 음식들이랍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자꾸 그 얼큰했던 맛이 땡기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저는 주아와 함께 한국에서 약 일주간의 시간을 함께 지내며 남산도 가보고 경복궁도 가보고 홍대도 가보고 정말 많은 곳들을 다녀보았어요. 삼겹살, 비빔밥, 분식 등 다양한 한국의 음식들도 먹어보았고요. 정말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태리로 돌아가야 하는 날은 금세 다가왔고 주아와는 다음을 기약하며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서 저는 그렇게 이태리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다녀온 뒤 이태리에서 저는 주아도 물론 보고 싶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미친 듯이 밀려오는 듯했고 결국 나중에 나도 주아처럼 한국에 가서 살아볼까 하는 고민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답니다. 인프라면 인프라, 음식이면 음식, 문화면 문화, 치안이면 치안. 그 모든 것이 제 기준에서 이태리보다 뛰어나다고 느꼈고 또 주아와 함께라면 타지에서의 어려움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모든 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스위스 스포츠 복지학과 교수 한스 씨와 이탈리아 여성 파올라 씨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한스 씨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한국인 분들과 한식이 파리 현지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관광객들에게까지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더 재밌는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